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19장 인도의 영국인들 무너지는 인도 제국. 영토가 줄어든 제국은 비단 오스만 투르크 제국만이 아니었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동남쪽에 자리 잡은 인도 제국도 그 영토가 쪼그라들고 있었단 말이지. 앞에서 인도 무굴 제국의 위대한 새 황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지? 세계의 지배자 자한기르, 세계의 왕 샤자한, 세계의 정복자 아우랑제부 등이 그들인데, 이 세 황제들은 인도를 거대하고도 부유한 제국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세 번째 황제 아우랑제부는 세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렸었어. 그는 이슬람 신앙을 인도의 법으로 삼았고 힌두교도들의 사원을 파괴했어. 그는 재위 기간 내내 인도 남부의 데칸 지방을 정복하는데 골몰하느라 북부 지방의 수도인 델리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어. 그가 인도의 동남부 해안의 벵골 지역에 영국인들의 무역항을 건설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지? 마지막에 세 번째. 아우랑제부는 벵골의 영국 무역항이 인도 제국이 몰락의 길을 걷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미처 몰랐겠지. 그러나 90살의 나이로 죽기 직전에 그는 인도가 힌두교를 증오하는 이슬람교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오랜 유혈 전쟁으로 인한 상처에 의해서 머지않아서 갈갈이 찢어지고 말 것임을 예감했던가 봐. 병들고 지친 그는 비통한 심정을 어찌할 수 없었어. 그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썼단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도 백성들에 대해서도 잘한 일이 하나도 없다. 과연 아우랑제부의 말대로 인도는 그야말로 비참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 아우랑제부가 죽자마자 그 비참함은 더욱 깊어졌지. 황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세 아들이 서로 왕자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어. 아우랑제부의 맏아들은 아버지의 왕관을 물려받으려고 64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어. 그는 아우들에게 왕관을 넘겨줄 생각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었어. 그는 아우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바하두르 샤 1세 황제가 되었노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델리의 왕국으로 들어갔어. 바하두르는 인도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한동안은 노력했어. 아우랑제부는 힌두교의 성지를 파괴했었지만 바하두르는 인도교도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신을 경배하도록 허락했어. 아우랑제부는 남부 지역의 부족들과 싸우느라 세월을 보냈지만 바하두르는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썼어. 그러나 바하두르는 황제 자리에 오른 지 불과 5년 만에 그만 죽고 말았어. 그의 아들이 황제가 되었어. 그는 즉위 후 11달 동안 나란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무희한테 빠져서 지냈다는구나. 무희는 춤추는 여잔데 그 춤추는 여자한테 빠져서 지냈대. 새 황제는 궁중의 모든 무희들의 남자친구들을 조정의 관리로 입력하고 심지어는 어느 불쌍한 악사와 늙은 채수장수한테도 벼슬을 주었어. 그는 몇 시간이고 그저 재미 삼아서 나무를 자르고 근처에 운하를 지나가는 배를 일부러 침몰시켜 놓고 승객들이 물가로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걸 보며 즐기고 요새 꼭대기에 걸터 앉아서 행인들의 머리 위에 돌을 던지며 즐거워했대. 마침내 후사인 알리와 하산 알리라는 이름의 두 귀족 형제가 더 이상은 그 꼴을 못 봐주겠다고 다섰어. 알리 형제는 암살자들을 고용해서 황제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황제를 목졸라 죽이게 했어. 그 다음에 그들은 목을 혈통의 젊은이들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을 골라 황제 자리에 앉히기로 했어. 그들은 새로운 황제가 될 젊은이를 억지로 델리로 데리고 와서 왕관을 씌워주고 성대한 축하 행렬을 벌였대. 알리 형제는 자기들이 인도의 진짜 통치자가 되려는 속셈이었어. 그들은 새 황제 파루키시야르가 그저 무엇이든지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잘 타일러 두었지.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파루키시야르는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자였어. 그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했어. 지종들을 두려워하고 궁궐의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까지도 두려워했다는구나. 그는 알리 형제가 곧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의심한 나머지 자기가 먼저 그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었어.
그래서 알리 형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황제라면 다시 한번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암살자들을 보냈어. 암살자들이 다가오는 걸 용케 알아차린 파루키시아르는 자기 어머니의 치마 속에 숨었지. 그러나 암살자들은 금방 그를 찾아냈어. 그들이 황제를 끌고 나와서 죽여버렸지만 아무도 본 척도 하지 않았대. 그 시절에 살았던 어떤 인도 사람은 이렇게 썼단다. 그는 너무도 나약하고 거짓이 많고 겁이 많고 흉측스러웠다. 그의 죽음을 애석해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알리 형제는 또 다른 무굴 혈통을 골라서 황제 자리에 앉혔지만 그는 즉위한 지 넉 달 만에 무슨 발작을 일으키더니 그만 죽어버렸대. 알리 형제는 세 번째 황제를 또 앉혔는데 그는 더 빨리 죽었어. 알리 형제가 그 다음에 인도의 황제로 앉힌 사람은 무굴 혈통의 17살짜리 소년 모하메드였단다. 모하메드는 건강하고 활기가 넘친 소년이었어. 얼마나 활기가 넘친 소년이었냐면 그는 인도의 야심만만한 귀족들에게 자기가 반드시 알리 형제를 제거할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거야. 하여간에 모하메드 샤는 30년 동안이나 거뜬히 황제 자리를 지켰어. 그러나 모하메드 샤는 제국을 통치하는 데에는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구나. 그는 동물들을 싸움을 붙여놓고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 곰과 멧돼지가 서로 피를 튀기면서 싸우는 걸 특히 즐겼고 심지어 각 지방의 야생동물을 돈을 주고 사서 델리로 실어오기까지 했어. 그는 또 곰과 염소와 순양과 멧돼지에게 호랑이 가죽을 씌워가지고 사나운 코끼리와 싸우다가 차례로 밟혀 죽게 한 적도 있었대. 한편 인도의 관리들은 드넓은 인도 땅을 잘게 쪼개서 나누어 가지기에 여념이 없었단다. 한때는 강력한 무굴 황제의 통치를 받았던 위대한 제국 인도가 이제는 수많은 자잘한 왕들이 다스리는 무수한 소국들로 갈라져 버렸어. 그 왕들은 그들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황제에게 겉으로만 충성하는 척을 했어. 아우랑제부가 죽은 지 30년 후에 갈갈이 찢어져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인도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단다. 페르시아는 오스만 투르크와 인도 사이에 있는 나라야. 알리 형제가 황제들을 잇따라 갈아치우던 무렵에 페르시아의 나디르라는 이름의 강력한 샤의 통치를 받고 있었단다. 나디르 샤는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활개를 치던 노상 강도였대. 그는 어쩌다가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 끼어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세운 공로로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날로 인기를 얻어가다가 드디어 황제 자리에 올랐다는 거야. 그는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자기를 위대한 샤로 인정하게 하려고 가진 애를 썼어. 그래서 그는 델리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서 그가 페르시아의 정통 통치자로서 임금에 오르는 것을 경하하는 인도 황제의 사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 그러나 인도 조정은 너무도 뒤죽박죽이어서 어느 누구도 페르시아로 사절을 보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구나. 나디르 샤는 격분했어. 아니 그놈들이 감히 내게 모욕을 줘? 내가 노상강도 출신이라고 깔보는 거야? 좋아, 내가 가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겠어. 그는 군대를 이끌고 인도로 쳐들어가서 북부의 도시들을 차례로 짓밟았어. 그리고 델리로 진격했어. 겁에 질린 델리의 인도 군대는 간신히 용기를 내서 그를 맞서 싸우려 나갔어. 그러나 나디르 샤의 낙타들과 대포를 본 그들은 너무도 무서워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 2만 명의 인도 병사가 죽었지. 나디르 샤는 모하메드 샤를 잡아가지고 델리시에서 페르시아가 이긴 것을 축하하는 퍼레이드를 했어. 모하메드 샤는 행렬의 뒤를 따라가면서 연방 고개를 숙이며 허리를 굽히며 굽실거려 했어. 나디르 샤는 델리시를 불지르는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했어. 델리시를 불지르고 백성을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했어. 어느 목격자는 나중에 이렇게 썼단다.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꼭 불타버린 들판 같았다. 나디르 샤는 인도 황실 금고의 열쇠를 훔치고 타지마할을 약탈하고 또 금과 은과 보석을 바리바리 싣고 인도 코끼리를 보이는 족족 끌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어. 그는 인도의 저 유명한 공작 왕자를 가지고 가서 부수어 버리고 보석만 챙겼대. 어느 인도인은 380년 동안 모은 보물들이 순식간에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어. 인도 제국이 사라져버린 거야. 모하메드 샤는 황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벽은 모두 불에 그을렸고 성한 집이라고 남아있지 않은 무덤마저도 모조리 파헤쳐진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도시를 다스리고 있을 뿐이었단다. 점원들의 공격으로 무너진 인도. 인도가 무너져 가자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도를 차지할 때가 드디어 되었다고 생각했어. 제임스타운 식민지 개척자들이 북아메리카에 도착한 지 5년 후에 영국 상인들은 인도의 첫 무역항을 건설했어. 그들은 인도 서부 해안에 풍요롭고 분주한 항구 도시 수라트에 목조 도시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장부를 작성하고 면화와 비단과 인디고 잎 같은 상품들의 다발을 세워서 근처의 바다에 정박해 있는 영국 상선들에 실어 보냈단다. 영국인들은 인도와의 무역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돈을 벌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봄베이와 인도 대륙 저 건너편의 벵골주에서도 무역항을 열었어. 항구를 건설하고 배를 사고 선원들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만들었단다. 상인들은 무역항에서 건물과 배를 짓거나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수익을 나누어 가졌지. 아우랑제부가 죽자 인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 지방 관리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며 늘 서로 싸웠어. 남쪽의 힌두 부족들이 북쪽으로 쳐들어갔어.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델리를 짓밟았지. 그러한 사태들을 그들의 무역항에 앉아서 지켜보는 영국 사람들은 몹시 불안해했단다. 비단과 무명과 인디고 같은 상품을 인도의 중부로부터 무역항까지 예전처럼 무난히 실어올 수 있을까? 혹시 도중에 공격받지 않을까? 아니 힌두 부족들과 이슬람교도 반란군들과 페르시아 침략군이 목조 건물뿐인 이 자그마한 무역항으로 쳐들어오면 어찌할 것인가? 영국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들이 상인들 뿐만 아니라 군인이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불안한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혹시라도 공격을 받게 될 경우에 대비를 해야 했지. 그래서 그들은 봄베이와 벵골에 요새를 짓기 시작했단다. 그때부터 분란이 시작되었어. 인도의 지방 관리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벵골주의 관리도 이제는 자기가 벵골의 나와부라고 선언을 했어. 통치자라는 뜻이야. 이름이 시라지인 그 나와부는 영국 사람들이 캘커타라고 부르는 그들의 정착지에 요새를 짓는 것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았어. 영국 사람들은 그 요새를 영국 국왕의 이름을 따서 포트 윌리엄이라고 불렀단다. 그들은 요새의 벽 위에 대포를 설치했어. 그런데 그들은 시라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요새를 지었었나 봐. 시라지의 의심이 점점 깊어졌어. 영국인이 왜 캘커타에 요새를 짓는 걸까? 그자들은 왜 요새가 필요한 걸까? 혹시 기자들이 아예 작은 벵골 왕국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 시라지는 자기의 군대가 영국인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었어.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묘안이 있었어. 당시 인도에는 프랑스 상인들도 많이 와 있었거든. 시라지의 묘안이라는 것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자기하고 힘을 합쳐서 캘커타의 영국인을 쫓아내준다며 나중에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끌어들이는 것이었어. 프랑스 사람들이 시라지의 제의를 냉큼 받아들였어. 그들이 시라지의 군대와 합세해서 캘커타로 쳐들어갔어. 캘커타의 요새는 이제 막 완성된 직후였고 성벽을 지키는 병사수가 많을 턱이 없었어. 시라지의 군대는 단 4일 만에 요새를 점령했지. 시라지의 병사들이 요새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 그때 요새에는 남자 145명과 여자 1명의 영국인이 있었는데 시라지는 그들을 모두 체포해서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그 작은 지하 감옥은 가로가 7m, 세로가 5.5m, 고작 보통 침실의 2배쯤밖에 안 되는 작은 방이었어. 그러나 시라지의 부하들은 그 좁은 방에 영국인을 모조리 우겨놓고 밖에서 빗장을 질렀단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어. 인도의 밤은 너무나도 덥고 바람 한 점 없었어. 블랙홀에는 앉을 틈이 없었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단다. 그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영국으로 돌아온 존 호웰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다음날 아침이 되자 죄수들 중에 120명이 질식해서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어. 그는 이렇게 썼단다. 상상해보라. 벵골의 찜통 같은 무더운 밤에 비좁은 방에 146명이 꼭꼭 포개져 있었다는 것을.
그 하룻밤살에 내 영혼이 당했던 그 엄청난 고통을 내가 무슨 말로 당신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호엘은 그들이 앉지도 못하고 선체로 엉겨붙어서 푹푹 찌는 열기와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느라고 설명했어. 호엔의 글은 허풍이 좀 심했던 게 틀림없다고 본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 좁은 방에 그 많은 사람이 들러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 문제는 캘커타의 블랙홀이라는 지하 감방에 있었던 그 사건을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야. 그들은 격분했어. 그 야만적인 수모를 당하고도 어찌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동인도 회사는 이제까지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대책을 취해야겠다고 결정했어. 그 대책은 군대를 인도로 보내서 시라지와 벵골 주민들을 응징한다는 것이었지.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결정이었어. 동인도 회사는 국가가 아니야. 일개의 회사일 뿐이지. 상상해보자. 마이크로소프트나 월마트 같은 큰 회사가 외국의 어느 도시에 있는 지사에서 직원들이 못된 짓을 당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군대를 만들어서 쳐들어간다니. 그 동인도 회사가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는 것이었어.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를 지휘할 장군을 선발했어. 로버트 클라이브라는 이름의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인도로 가서 시라지의 군대와 맞섰어. 그러나 그는 승리를 우연에 맡기지 않았어. 클라이브는 전투를 벌이기 전에 시라지 군대의 사령관인 미르 자파르라는 자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대. 우리 영국군이 진격하거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당신 부대는 뒤에 쳐져 있으시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나중에 시라지가 죽은 다음에 당신을 벵골의 통치자로 되게 해주겠소. 자파르는 묵묵히 듣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두 군대가 드디어 맞붙었을 때 자파르는 뒤쪽에서 창을 땅에 짚고 기댄 채 무끄러미 구경만 했다는구나.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 병사들이 창을 겨누는 척하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지. 머지않아 그들은 대오를 흐트러뜨리고 겁에 질린 채 뿔뿔이 달아나 버렸지. 시라지는 그 싸움에서 죽음을 당했단다. 클라이브는 자파르가 이제부터 벵골의 나와부가 되었다고 선언했어. 자파르는 동인도 회사 덕분에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어. 하지만 그것은 엄청나고 무거운 빚이었어. 그는 모든 일을 영국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 마침내 자파르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큰 군대가 와서 그를 공격했어. 두 번째 전투가 끝났을 때 동인도 회사가 영국의 이름으로 벵골주를 통치하고 있었단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인도의 황제는 기운이 펄펄한 영국 군대 앞에서 벌벌 떨었어. 그는 영국 사람들이 벵골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거둬서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어. 벵골주는 영국의 법에 따라 통치되었고 그 법을 어긴 자들은 영국인 판사가 주재하는 영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 캘커타가 벵골주의 새 수도가 되었단다. 영국인들은 인제 단지 상인만이 아니었어. 그들은 그곳의 지배자가 되었던 거야. 그 후 몇 년 동안 인도 제국은 더욱 빠르게 무너져가고 영국인들이 차지한 땅이 날이 갈수록 넓어졌어. 그리고 이윽고 영국 사람들은 인도의 황제마저도 그들의 보호 속에 가두어 버렸어. 무굴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영국의 포로가 되었거든. 인도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회사 점원들의 공격으로 무너져 버린 것이었단다. 끝.